2023년 7월 경기도의 한 빌라에서 참을 수 없는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경찰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간 그곳은 쓰레기로 가득 찬 지옥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안방 한가운데 놓인 거대한 붉은 고무통. 그 안에는 두 구의 시체가 겹쳐진 채 붉은 액체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끔찍한 비밀. 그리고 그 옆에서 홀로 살아남은 8살 아이. 평범해 보이던 한 여성은 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죽은 남편에게 매달 전화를 걸던 그녀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밝혀지는 소름 돋는 진실, 끝까지 보지 않으면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날의 이야기 속으로 어메이징 미스테리, 지금 시작합니다. 2023년 7월의 어느 무더운 오후, 경기도 외곽의 한 빌라촌에서 이상한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은 처음에는 누군가 음식물 쓰레기를 제대로 버리지 않았거나 하수구에 문제가 생긴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냄새는 점점 더 심해졌고, 무엇보다 이상한 점은 그 냄새가 201호 한 곳에서만 집중적으로 풍겨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쓰레기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비릿하면서도 역겨운, 마치 무언가 썩어가는 듯한 독한 악취가 복도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참다 못한 주민들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출동한 경찰 중에는 20년 경력의 베테랑 강력계 형사 강도영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강 형사는 수많은 범죄 현장을 다녀본 사람이었지만 201호 앞에 도착하는 순간 본능적으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자마자 코를 찌르는 악취가 마스크를 뚫고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소방대원들과 함께 몇 차례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안에 누가 있습니까? 경찰입니다. 강 형사가 큰 소리로 외쳤지만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다만 문틈 사이로 희미하게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강 형사는 소방대원에게 신호를 보냈고, 대원들은 강제개방 장비를 이용해 현관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철컥, 문고리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상상을 추월하는 광경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완전히 열자마자 쓰레기 더미가 눈사채처럼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먹다 남은 배달음식 용기, 썩은 과일, 빈 병과 캔, 온갖 비닐봉지와 종이 상자들이 천장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발을 디딜 공간조차 없었습니다. 쓰레기산 사이사이로는 파리떼가 검은 구름처럼 날아다녔고, 바닥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끈적끈적한 액체로 번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몇몇 대원들은 냄새를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 구토를 했습니다. 강 형사는 마스크를 단단히 고쳐 쓰고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에서 거실로 이어지는 통로는 쓰레기로 완전히 막혀 있어서 손으로 하나하나 치워가며 길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썩은 음식물에서 흘러나온 국물이 신발에 묻었고, 곰팡이가 핀 옷가지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거실 중앙에는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지만 화면에는 방송이 나오지 않고 지지직거리는 노이즈만 가득했습니다. 이 집에 사람이 정말 살고 있었던 건가? 함께 들어온 젊은 경찰이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강 형사도 동감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사람이 생활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분명 누군가는 이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곳곳에 최근 것으로 보이는 배달음식 용기들이 있었고, 냉장고 문이 반쯤 열린 채로 있었습니다. 냉장고 안에서도 썩은 음식물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강 형사가 쓰레기산을 헤치고 거실 깊숙이 들어가자 안방으로 통하는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문만은 다른 곳과 달리 쓰레기가 쌓여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 문 앞만은 깨끗하게 유지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강 형사는 본능적으로 그 문 너머에 이 모든 악취의 근원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거실 구석의 쓰레기 더미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거기 누구 있어요? 강 형사가 급하게 소리치며 전등을 비췄습니다.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 무언가 천천히 움직이더니 놀랍게도 그곳에서 작은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8세 정도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아이는 온몸이 오물로 뒤덮여 있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으며 옷인지 누더기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더러운 상태였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아이의 표정이었습니다. 갑자기 낯선 어른들이 집에 들어왔는데도 아이는 놀라거나 무서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감정 없는 눈으로 형사들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너 여기 혼자 있었니? 강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이의 몸은 심한 영양실조로 인해 뼈만 앙상에 남아 있었고 피부는 창백했습니다. 강 형사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는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지옥 같은 곳에서 지내온 것일까요? 엄마는 어디 있니? 아빠는? 강 형사의 질문에 아이는 천천히 손가락으로 안방문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방에는 들어가면 안 돼요. 엄마가 혼내요. 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깊은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강 형사는 아이를 다른 대원에게 맡기며 밖으로 나가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안방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차가운 기운이 흘러나왔고 더욱 강렬해진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강 형사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장갑을 낀 손으로 천천히 문잡기를 잡았습니다. 문잡기가 차가웠습니다. 강 형사가 안방문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삐걱. 오랫동안 기름칠을 하지 않은 경첩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완전히 열리자 거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강렬한 악취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몇몇 대원들은 그 자리에서 뒤로 물러서며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강 형사도 순간 숨이 막혔지만 오랜 경험으로 다진 정신력으로 버텨냈습니다. 그는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방 안 역시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실과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이곳의 쓰레기들은 마치 의도적으로 배치된 것처럼 방의 가장자리를 따라 쌓여 있었고 방 중앙에는 약 1m 정도의 공간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중앙에 성인 남성의 허리 높이까지 오는 거대한 붉은색 플라스틱 고무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장할 때 사용하는 그런 통이었습니다. 고무통 위에는 검은색 비닐이 여러 겹 덮여 있었고 그 위에 무거운 돌멩이 2개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마치 안에 있는 무언가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혹은 냄새가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단단히 봉인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비닐 사이로 새어나오는 악취는 차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 냄새는 부패한 고기 냄새가 비슷했지만 훨씬 더 독하고 역겨웠습니다. 강 형사는 뒤에 있던 감식반원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감식반원들이 카메라를 들고 방 안으로 들어와 사방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증거 보존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촬영이 끝나자 강 형사는 고무통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냄새는 더 강렬해졌고 묘하게도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여름인데도 이 방만은 냉장고처럼 차가웠습니다. 통을 열어봐야겠습니다. 강 형사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20년간 수많은 사건 현장을 다녔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묘한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무통 안에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무언가가 들어있다고. 강 형사는 장갑을 2겹으로 끼고 조심스럽게 돌멩이를 치웠습니다. 그리고 비닐을 한 겹씩 걷어냈습니다. 첫 번째 비닐, 두 번째 비닐, 세 번째 비닐. 모두 5겹의 비닐이 고무통을 덮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비닐을 걷어내자 고무통의 뚜껑이 드러났습니다. 뚜껑에는 붉은색 액체가 말라붙어 있었고 그 주변으로 파리 사체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기 직전 강 형사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 뚜껑을 여는 순간 자신이 무엇을 보게 될지,
어떤 끔찍한 광경이 펼쳐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두 손으로 뚜껑을 잡았습니다. 뚜껑은 꽤 무거웠습니다. 힘을 주어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뚜껑이 열리는 순간 참을 수 없는 악취가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강 형사는 순간적으로 고개를 돌렸지만 이내 다시 고무통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고무통 안은 붉은색 액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피인 줄 알았지만 자세히 보니 피보다는 더 끈적하고 탁한 액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액체 위로 사람의 머리카락처럼 보이는 검은색 섬유질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이게 설마... 강형사 옆에 있던 젊은 경찰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강형사는 대답하지 않고 손전등을 고무통 안쪽으로 비췄습니다. 빛이 액체 표면을 뚫고 들어가자 그 아래에 있는 형체가 희미하게 드러났습니다. 사람의 형상이었습니다. 얼굴은 부패에 의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고 피부는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머리카락만이 그대로 남아 액체 위로 떠올라 있었습니다. 시체입니다. 통 안에 시체가 있습니다. 강 형사가 외쳤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쓰레기집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강 형사는 즉시 본부에 연락을 취했고 국사유 법의경익팀과 추가 감식반이 급파되었습니다. 1시간 후 고무통을 조심스럽게 조사하던 법의의학자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고무통 안에 시체가 한 구가 아니라 두 구가 들어있던 것이었습니다. 맨 위에 있던 시체는 상대적으로 부패가 덜 진행된 상태였지만 그 아래 깔려있던 시체는 거의 뼈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두 시체는 서로 엉겨붙어 하나의 덩어리처럼 변해 있었고 고무통을 가득 채운 붉은색 액체는 바로 그 시체들에서 흘러나온 체액과 부패액이 섞인 것이었습니다. 이건 도대체... 강 형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5년 형사 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끔찍한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것일까요? 그리고 왜 시체를 유기하지 않고 집안에 이렇게 보관해 둔 것일까요?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던 대원이 급하게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형사님, 아이가 뭔가 말을 하려고 합니다. 강 형사는 서둘러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실 한쪽에서 담요에 쌓인 채 앉아있던 8살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빨간 통 안에 아빠를... 아이의 말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강 형사는 직감했습니다. 이 집의 엄마, 바로 그 여자가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그는 즉시 수배 지시를 내렸습니다. 용의자는 김선희, 40대 여성, 이 집의 명의자이자 8살 민수의 친어머니였습니다. 과연 김선희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고무통 안에 있는 두 구의 시체는 누구이며 왜 그녀는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요? 수사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김선희에 대한 수배령이 떨어진 지 불과 2시간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놀랍게도 김선희는 도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집에서 불과 3km 떨어진 인근 공장의 여자 기숙사 라커룸에 숨어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라커룸 문을 열었을 게 김선희는 작은 로커 안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숨바꼭질을 하는 아이처럼 말입니다. 김선희 씨 맞습니까? 경찰의 질문에 김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별다른 저항 없이 순순히 경찰을 따라 나왔습니다. 체포장 시 그녀의 모습은 모두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안은 그토록 끔찍한 상태였는데 정작 김선희는 깨끗하게 빨래한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넘겼으며 심지어 화장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립스틱을 바른 입술이 형광등 불빛 아래서 이상하게 빛났습니다. 경찰차에 타는 그녀의 표정은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공포도 긴장감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창밖 풍경을 구경이라도 하듯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동승한 영사가 불편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왜 도망가지 않으셨습니까? 김선희는 고개를 돌려 형사를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도망갈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걸요? 그 순간 차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니. 집안에는 두 구의 시신이 있었고 8살 아이는 지옥 같은 환경에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자는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김선희는 취조신호 안내되었습니다. 강 형사는 창문 너머로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김선희는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 있었고 때때로 콧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했습니다. 마치 카페에서 친구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여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강 형사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취조실 문을 열었습니다. 김선희 씨, 오늘 당신 집에서 발견된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좀 나눠야겠습니다. 강 형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집 안방에 있던 고무통 안에서 시신 2구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아는 바가 있습니까? 강 형사의 질문에 김선희는 잠시 천장을 올려다보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남편이 좀 아팠거든요. 아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남편이 많이 아파서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더 아파 보였고 나중에는 움직이지도 않더라고요. 김선희는 마치 일기를 읽듯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강 형사는 그녀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신호들, 즉 눈을 피한다거나 손을 만작거리는 행동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그래서 고무통에 넣으셨습니까? 네, 그냥 두면 냄새가 날 것 같아서요. 강 형사는 헛웃음이 나눴습니다. 시신을 고무통에 넣은 이유가 냄새 때문이라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119에 신고하고 장례를 치러야 할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시신을 고무통에 넣고 집 안에 보관했습니다. 그것도 10년 동안이나. 그런데 시신이 2구였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누구입니까? 김선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에 감정다운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노였습니다.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라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선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정무요. 그 사람은 제 직장 동료였어요. 남편이 없으니까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만났는데 계속 말씀하세요. 처음엔 괜찮았어요. 착했거든요. 그런데 점점 변했어요. 술을 마시면 행패를 부렸고 돈을 요구했어요. 제가 주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부셨어요. 김선희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강 형사는 그녀가 흥분하는 것을 지켜보며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죽였습니까? 네. 대답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망설임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김선희는 마치 점심 메뉴를 고른 듯처럼 담담하게 살인은 인정했습니다. 어떻게 죽였습니까? 스카프로 목을 졸랐어요. 그날 밤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저한테 손을 들었거든요. 참다 화가 나서. 김선희는 자신의 목을 손으로 감싸는 신용을 했습니다. 강 형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여자는 사람을 죽인 이야기를 마치 요리 레시피를 설명하듯 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고무통에 넣었어요. 남편 위에요. 남편 위에요? 네. 남편이 외로울까 봐요. 강 형사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외로울까 봐 그 위에 살인한 내연남의 시신을 올려놓았다니 이건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강 형사는 프로파일러와 정신과 전문의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선희 씨, 남편분은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그 질문에 김선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 슬픔 같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은 안 죽었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고무통 안에 남편은 자고 있는 거예요. 깊게 자고 있을 뿐이에요. 김선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강 형사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는 현실과 망상의 경계가 무너진 상태라는 것을. 남편의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단지 잠들어 있다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왜 고무통에 넣으셨습니까? 남편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요. 나쁜 사람들이 남편을 빼앗아갈까봐 무서웠어요. 그래서 제 곁에 두기로 했어요. 김선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나 순수해 보여서 오히려 더욱 섬뜩했습니다. 강 형사는 더 이상 질문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 여자와의 대화는 정상적 논리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었고 그 세계에서는 시신을 집에 보관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취조를 마치고 나온 강영사는 복도 창문 너머로 밤바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빌라 201호에서는 10년 동안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강영사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명확했습니다.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혀내는 것, 그리고 김선희가 정말로 남편을 죽였는지 아니면 자연사한 남편의 시신을 보관만 한 것인지 밝혀내야 했습니다. 강영사는 국과수에 긴급 부검을 요청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실에 불든 고무통이 도착한 것은 사건 발생 다음 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부검을 담당한 법의학자들은 고무통을 열자마자 난색을 표했습니다. 시신의 상태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통 안의 액체는 시신에서 흘러나온 체액과 부패액, 그리고 지방이 녹아내린 물질이 뒤섞인 것이었습니다. 법의학자들은 이것을 비누화 현상이라고 불렀습니다. 비누화란 시신이 습한 환경에 오랫동안 방치되면 지방 조직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 비누화 같은 물질로 변화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고무통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10년 가까이 보관된 시신은 이미 원형을 거의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피부는 녹아내렸고 근육은 흐물거렸으며 뼈만이 형체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지문 채취가 가능합니까? 강형사가 물었습니다. 수석 법의학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피부 조직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서요. DNA 검사로 신원을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의학자들은 조심스럽게 두 구의 시신을 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쪽에 있던 시신은 상대적으로 부패가 덜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사망한 지 약 1년에서 2년 정도로 추정되었습니다. 반면 아래쪽 시신은 거의 뼈와 일부 인대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사망 시점은 최소 8년에서 10년 전으로 보였습니다. 목 부위를 확인해 보십시오. 한 법의학자가 위쪽 시신의 목뼈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목뼈에는 명확한 압박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설골이라 불리는 목 앞쪽에 작은 뼈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목졸림에 의한 질식사의 전형적인 증거였습니다. 김선희의 진술과 일치합니다. 위쪽 시신은 목졸림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아래쪽 시신은 어떨까요? 법의학자들은 신중하게 뼈를 살펴봤습니다. 외상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갈비뼈 한쪽, 그러니까 폐가 있던 위치의 뼈 표면에서 미세한 화학물질 반응이 검출된 것입니다. 이건 수면제 성분입니까? 정확합니다.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수면제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 골수 샘플에서는 미량의 독성물질도 검출되고 있습니다. 부검실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김선희의 진술과 완전히 다른 결과였습니다. 김선희는 남편이 자연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시신에서 수면제와 독성물질이 검출되었다는 것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약물을 투여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DNA 분석팀에서도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쪽 시신은 한정우, 40대 남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김선희의 진술대로 그녀의 내연남이었습니다. 2021년 9월에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찾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그가 갑자기 연락을 끊고 사라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아무도 그가 김선희의 집 고무통 안에서 죽어가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래쪽 시신은 이철수, 김선희의 법적 남편으로 밝혀졌습니다. 2013년 3월, 그러니까 정확히 10년 전에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사업 실패로 빚을 지고 있었고 가족들은 그가 빚쟁이를 피해 도망간 것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실종 신고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고 그는 자신의 집안방 고무통 속에서 서서히 부패해가고 있었습니다. 강 형사는 부검 보고서를 받아들고 김선희의 진술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자연사했다고 주장했지만 부검 결과는 달랐습니다. 수면제와 독성물질이 검출되었다는 것은 타살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강 형사는 다시 한번 김선희를 취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날 오후 강 형사는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김선희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남편 이철수가 실종된 2013년 3월 이후에도 김선희는 남편 명의의 휴대폰 요금을 계속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이 말입니다. 죽은 사람의 휴대폰을 왜 해지하지 않고 유지했을까요? 더욱 기이한 것은 김선희가 가끔씩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물론 받는 사람은 없었지만 김선희는 매달 한두 번씩 죽은 남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통화 시간은 대부분 1분 미만이었습니다. 아마도 음성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영사는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아니 어쩌면 자신이 남편을 죽였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경찰서에 협조 나온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이었습니다. 김선희는 해리성 정체감장애, 즉 다중인격에 가까운 증상을 보였습니다. 남편을 죽인 또 다른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남편이 단지 잠들어 있다고 믿는 순수한 자신만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내열남 한정우에 대해서는 달랐습니다. 김선희는 한정우의 죽음을 명확히 인정했고 심지어 그가 죽어 마땅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고무통 안에 있었지만 두 남자에 대한 그녀의 태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는 사랑해서 곁에 둔 것이고 하나는 증오해서 버린 것이었습니다. 강 형사는 한정우의 금융거래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정우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2021년 9월 직후에 그의 크레딧카드로 거액의 현금 서비스가 이루어졌습니다. 총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카드 사용 장소는 김선희의 집 근처 편의점과 ATM이었습니다. 김선희가 한정우를 죽인 후 그의 카드를 이용해 돈을 뽑아 쓴 겁니다. 수사관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충동범죄가 아니었습니다. 김선희는 한정우를 죽인 후 냉정하게 그의 재산을 활용했습니다. 그녀에게 한정우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강 형사는 모든 증거를 종합하며 사건의 윤곽을 그려나갔습니다. 10년 전 김선희는 어떤 이유에서든 남편 이철수를 죽였습니다. 수면제를 먹이고 독극물을 투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시신을 고무통에 넣어 집안에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남편이 단지 잠들어 있다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 사이 김선희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내연남 한정우와 단계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한정우가 금전을 요구하고 폭력을 행사하자 그녀는 다시 한번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번에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말입니다. 그리고 한정우의 시신을 남편이 잠들어 있는 고무통 안에 함께 넣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밝혀지는 동안 8세 민수는 그 집에서 시신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쓰레기 더미 속에서 겨우 목숨을 유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과연 이 아이는 그날 밤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리고 김선희는 정말로 남편을 어떻게 죽인 것일까요? 진실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부검 결과가 나온 지 사흘째 되는 날, 강 형사는 민수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이는 응급실에서 일주일간 치료를 받은 후 소아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심각한 영양실조와 탈수 증세가 있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육체가 아니라 정신이었습니다. 민수는 병원에 온 후로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아동심리 전문가인 박 선생님이 매일 민수를 찾아와 조심스럽게 마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그저 창밖만 바라보거나 담요 속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다가오면 움찔하며 몸을 떨었고 간호사가 음식을 가져와도 거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학대와 방치 속에서 살아온 아이에게 세상은 여전히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찾아와 민수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따뜻한 존재감을 유지했습니다. 그림을 그리게 하거나 장난감을 가져오거나 때로는 그냥 함께 창밖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자 민수의 경계심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음식을 스스로 먹었고 박 선생님이 건넨 크레용으로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그린 그림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까만 크레용으로 가득 채워진 종이 한가운데 빨간색 원이 하나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여러 개의 검은 선들이 마구 그어져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그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빨간 원은 고무통이었고 검은 선들은 아이가 느낀 공포와 혼란이었습니다. 민수야, 이게 뭐야? 박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무서운 통이에요. 그날 이후 민수는 조금씩 말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강영사는 박 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조심스럽게 민수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기억을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아이가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민수는 자신이 기억하는 것들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니? 강영사의 질문에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는 착했어요. 저한테 책도 읽어주고 같이 놀아줬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빠가 자꾸 아프다고 했어요. 머리도 아프고 배도 아프다고요. 엄마가 아빠한테 약을 줬어요. 하얀 알약이었어요. 강영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알약, 부검에서 검출된 수면제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니? 아빠가 점점 더 아파했어요. 밥도 잘 못 먹고 계속 누워만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밤, 민수는 말을 멈췄습니다. 손으로 담요를 콱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이 아이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고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안방에서 소리가 났어요. 문틈으로 봤더니 아빠가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엄마는 아빠 옆에 앉아서 뭔가 하얀 가루를 아빠 얼굴에 뿌리고 있었어요. 하얀 가루? 네, 소금 같은 거요. 엄마가 계속 뿌렸어요. 그리고 아빠는... 민수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아빠는 울고 있었어요. 소리는 안 났지만 눈물이 나오고 있었어요. 강영사는 주먹을 콱 쥐었습니다. 이철수는 아마도 수면제로 인해 몸을 움직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의식은 있지만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아내가 자신에게 뭔가를 하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 절망과 공포가 얼마나 컸을까요? 그 다음날 아빠는 어떻게 됐어? 아침에 일어났는데 안방 문이 잠겨 있었어요. 엄마가 아빠는 많이 아파서 쉬고 있으니까 방해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뒤로는 아빠를 못 봤어요.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영사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때 민수는 겨우 2~3살이었을 것입니다. 너무 어렸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본능적으로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민수야, 용감하게 말해줘서 고맙다. 이제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해볼까? 엄마랑 같이 살던 아저씨 기억나니?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 아저씨는 나쁜 사람이었어요. 자꾸 소리 지르고 엄마한테 화냈어요. 언제부터 그 아저씨가 집에 왔어? 제가 학교 다닐 때쯤이요. 처음엔 가끔 왔는데 나중엔 계속 있었어요. 2021년경으로 추정됩니다. 한정우가 김선희와 본격적으로 동거하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그 아저씨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니? 민수는 다시 한번 망설였습니다. 이 기억은 더욱 생생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 얼굴이 팔칼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에 아저씨가 술 마시고 왔어요. 엄마랑 크게 싸웠어요. 아저씨가 돈 달라고 소리 지르고 엄마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아저씨가 엄마를 밀쳤어요. 민수는 몸을 떨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얼굴이 무섭게 변했어요. 엄마가 갑자기 아저씨한테 달려들었어요. 둘이 막 싸웠어요. 저는 무서워서 쓰레기 뒤에 숨었어요. 그 다음엔? 한참 후에 조용해졌어요. 나와서 봤더니
아저씨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았어요. 엄마는 아저씨 목에 뭔가를 감고 있었어요. 목도리 같은 거요. 스카프. 김선희가 진술한 대로였습니다. 그 다음 날 엄마가 제 손을 잡고 안방으로 갔어요. 빨간 통이 있었어요. 엄마가 통뚜껑을 열었어요. 안에서 냄새가 많이 났어요. 엄마가 아저씨를 통 안에 넣을 때 저한테 말했어요. 조용히 해.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너도 여기 들어가고 싶어? 강 형사는 치밀어 오는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김선희는 자신의 어린 아들을 협박하며 범죄의 공범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이는 그날 이후 계속 공포 속에서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그 뒤론 엄마가 가끔 통뚜껑을 열어봤어요.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저한텐 절대 가까이 가지 말라고 했어요. 민수의 증언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아이는 지쳐서 다시 담요 속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강 형사는 조용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박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저 아이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 공포를 혼자 견뎌왔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강 형사도 공의했습니다. 이제 민수의 증언으로 사건의 전모가 거의 드러났습니다. 김선희는 10년 전 남편을 독경증으로 살해했고 2년 전에는 내연만을 목 졸라 죽였습니다. 그리고 두 시친을 같은 고무통에 넣고 10년간 집안에 보관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어린아이가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강 형사는 경찰서로 돌아가 김선희를 다시 주조실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민수의 증언을 바탕으로 그녀를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곳으로 몰아붙일 것입니다. 강 형사는 민수의 증언이 담긴 녹취록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증언은 명확했습니다. 김선희는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였고 그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했습니다. 하얀 가루를 뿌렸다는 아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강 형사는 국과수에 추가 분석을 요청했습니다. 혹시 소금 같은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오후 김선희가 다시 취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산책을 나온 사람처럼 여유로운 걸음걸이였습니다. 의자에 앉은 그녀는 강 형사를 바라보며 미소까지 지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하실 건가요? 김선희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강 형사는 녹취록을 그녀 앞에 내밀었습니다. 당신 아들 민수가 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김선희는 녹취록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글자 위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아래로 내려갈수록 그녀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민수가 아빠가 울고 있었다고 진술한 부분에 이르자 김선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건 민수가 착각한 거예요. 김선희가 녹취록을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동요가 섞여 있었습니다. 착각이라고요? 당신 아들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바닥에 누워 있었고 당신이 하얀 가루를 뿌렸다고요. 아니에요. 남편은 그냥 자고 있었어요. 제가 그냥 소금을 좀 뿌렸을 뿐이에요. 왜 소금을 뿌렸습니까? 김선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허공을 떠돌았습니다. 강 형사는 계속 압박했습니다. 당신은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였고 그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독극물을 투여했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뿌려 시신의 부패를 늦추려 했던 겁니다. 아니에요. 남편은 아파서 그런 거예요. 제가 약을 준 건 치료하려고 한 거였어요. 김선희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취조실에 그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강 형사는 처음으로 김선희가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팠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먹인 약 때문이었어요. 수면제를 과다 복용시키고 독극물까지 투여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김선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을 때 그 목소리는 너무나 작아서 강영사는 몸을 앞으로 기울여야 했습니다. 남편이 날 떠나려고 했어요. 떠나려고 했다고요? 네, 빚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어느 날 짐을 싸더라고요. 혼자 어딘가로 가겠다고 했어요. 절 두고 가겠다는 거예요. 김선희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였습니다. 그럴 수는 없었어요. 남편은 제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날 버리고 갈 순 없어요. 그래서 아프게 만들었어요. 아프면 집에 있어야 하니까요. 강영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김선희는 남편을 떠나보내지 않기 위해 일부러 아프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광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수면제만 조금씩 탔어요. 그러면 남편이 계속 피곤해하고 집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약을 먹고도 나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좀 더 센 걸 썼어요. 독극물을 말하는 겁니까? 김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쥐약이었어요. 조금만 타면 배가 아파서 못 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 말이 끊겼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남편이 정말로 아파하더라고요. 너무 아파해서 그날 밤 제가 안방에 갔을 때 남편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숨은 쉬고 있었지만 움직이진 못했어요. 눈만 뜨고 있었어요. 강영사는 민수의 증언을 떠올렸습니다. 아빠가 울고 있었다는 말. 이철수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을 뿌린 겁니까? 네, 남편이 썩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소금을 뿌렸어요. 그러면 오래 보관할 수 있다고 어디서 들었거든요. 그리고 고무통에 넣었어요. 김선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김치를 담그는 방법을 설명하듯이 말입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고무통에 넣은 겁니까? 김선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곧 답이었습니다. 강영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철수는 아내의 손에 의해 서서히 중독되었고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고무통에 갇혔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 안에서 얼마나 오래 살아 있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김선희 씨, 고무통은 상당히 무겁습니다. 성인 남정을 혼자서 옮길 수 있었습니까? 강영사의 질문에 김선희의 표정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혼자 했어요. 거짓말입니다. 감식 결과 고무통 근처에서 여러 사람의 지문이 검출되었습니다. 당신 혼자 한 게 아니죠? 김선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큰아들이 도와줬어요. 큰아들이요? 네, 그때 20살이었어요. 대학생이었는데 방학 때 집에 왔다가 김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시켰어요. 도와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했어요. 아들은 무서워했어요. 하지만 제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강영사는 즉시 큰아들의 소재를 파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선희의 큰아들 김준호는 현재 26세로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는 3년 전부터 연락을 끊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신속하게 김준호를 소환했습니다. 다음 날 김준호가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여윈 체구에 어두운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취조실에 들어온 그는 의자에 앉아자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나요? 김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강영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10년 전 아버지의 시신을 고무통에 넣는 것을 도왔습니까? 김준호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침내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날 밤 김준호는 방학을 맞아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안방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어머니는 고무통 앞에서 앉아 울고 있었고 그 안에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말했어요. 아버지가 우릴 버리고 가려고 했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고 했어요. 경찰에 신고하면 엄마가 감옥에 가고 민수는 고아가 된다고 했어요. 김준호는 공포에 질려 어머니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고무통을 안방 구석으로 옮기는 것을 도왔고 그날 밤의 일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그는 집을 떠났고 어머니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은 그를 평생 괴롭혔습니다. 사건의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김선희는 남편을 독살했고 큰아들을 협박해 시신유기를 도왔고 10년 후에는 내엄남까지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어린 민수가 지켜보야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재판뿐이었습니다. 검찰은 김선희를 살인죄와 사체유기죄, 아동학대죄로 기소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법원은 김선희에 대한 정신감정을 명령했습니다. 과연 그녀가 자신의 행동을 판단할 능력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이 감경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신과 전문의 2명이 김선희를 면담했습니다. 일주일에 걸친 정밀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지능검사, 성격검사, 그리고 여러 차례의 심층 면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김선희는 반사회성 성격장애, 즉 사이코패스 성향을 보였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이 현저히 낮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도 거의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리성 장애도 발견되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에 대해서만큼은 그녀의 기억이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을 직접 죽였다는 사실에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남편이 단지 잠들어 있다고 믿는 이중적 사고를 보였습니다. 정신과 정문의는 이것을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타나는 방어기제로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인지하고 판단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다만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을 부정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범죄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전문의의 소견이었습니다. 검찰은 안도했고 변호인은 실망했습니다. 김선희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드디어 재판 첫날이 밝았습니다. 2023년 10월 12일 많은 언론이 법정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붉은 고무통살인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연일 뉴스에 보도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방청석은 일찍부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김선희가 법정에 입장했습니다. 그녀는 깔끔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화장은 하지 않았지만 얼굴은 깨끗했습니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살던 여자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말끔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방청석을 한번 둘러보더니 피고인석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표정에는 긴장감이나 두려움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모두 기립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가 일어서서 공소장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김선희는 2013년 3월경에 자신의 남편 이철수에게 수면제와 독극물을 투여하여 살해하고 그 시신을 고무통에 유기했습니다. 또한 2021년 9월경에 내연남 한정우를 스카프로 목을 졸라 살해하고 그 시신을 같은 고무통에 유기했습니다. 이후 10년 동안 두 시신을 자택에 보관하면서 미성년자인 아들을 방치하고 학대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김선희는 무표정한 얼굴로 앞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남편의 사망 후에도 남편 명의의 휴대전화를 유지하며 마치 남편이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했고 내연남 살해 후에는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3천만 원 이상을 인출하여 사용했습니다. 또한 8세 아들을 쓰레기로 가득 찬 집에 방치하며 심각한 아동학대를 자행했습니다. 재판장이 김선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피고인, 지금 낭독된 공소사실을 들었습니까? 네. 김선희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합니까? 김선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일부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남편을 죽인 건 아니에요. 남편은 그냥 아파서 그런 거예요.
방청석에서 놀란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재판장이 목탁을 두드리며 정숙을 요구했습니다. 김선희는 여전히 남편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의 진술은 증거와 완전히 배치됩니다. 부검 결과 피해자 이철수의 체내에서 수면제와 볶음물이 검출됐고 증인인 피고인의 아들 민수도 피고인이 남편에게 약물을 투여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검사는 증거 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부검 보고서, 민수의 진술 녹취록, 김선희의 자백 녹음 파일, 그리고 큰아들 김준호의 증언까지 모든 증거가 김선희의 범행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이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해리 증상을 보였으며 이는 정신감정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범죄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변호인과 검사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김선희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여전히 무표정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재판이 아닌 것처럼. 재판장이 증인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검찰 측에선 강도영 형사, 법인학자, 그리고 아동 심리 전문가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변호인 측에선 김선희의 친구와 직장 동료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재판은 앞으로 수개월간 계속될 예정이었습니다. 첫 공판이 끝나고 김선희는 법정을 나섰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왜 시신을 힘에 모아냈습니까?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김선희는 기자들을 바라보며 갑자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나 평온해서 오싹했습니다.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강 형사는 법정 복도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수많은 범죄자들을 보았지만 김선희 같은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일반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의 스펙트럼이 없었습니다. 죄책감도 후회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만의 왜곡된 논리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후 두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증인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증인으로 강도영 형사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검사가 질문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고무통의 상태를 설명해 주십시오. 강 형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고무통은 뚜껑이 비닐로 여러 겹 덮여 있고 그 위에 돌로 눌러져 있었습니다. 통 안에는 붉은색 액체가 가득 차 있었고 두 구의 시신이 겹쳐진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부패 정도로 보아 상당 기간 방치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집안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발을 디딜 공간조차 없을 정도로 악취가 심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8세 아동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강 형사의 증언을 들으며 방청석 사람들은 거기를 저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형사님,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저항했습니까? 아니요, 순순히 체포에 응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도주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범죄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강 형사의 단호한 대답에 변호인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증인으로 법인학자가 나왔습니다. 부검 결과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철수의 체내에서 검출된 독극물의 양, 한정우의 목표에 남은 압박 흔적, 그리고 두 시신의 부패 상태까지 모든 것이 김선희의 범행을 입증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김선희에게 불리한 증거들이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여전히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과연 그녀는 어떤 판결을 받게 될까요? 재판은 석 달간 계속되었습니다. 검찰은 김선희의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장기간에 걸쳐 약물을 투여했고 내연남에게는 금전적 이득을 취한 후 살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시신을 고무통에 보관하며 10년간 집에 두었다는 점은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은 김선희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와 빚 때문에 우울증을 앓았고 그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집착이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신감정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인의 주장은 힘을 얻지 못했습니다. 재판의 마지막 날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최후 진술 기회를 주었습니다. 김선희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방청석을 둘러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이철수의 가족들, 한정우의 어머니, 그리고 많은 방청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선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남편을 사랑했어요.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떠나보낼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남편은 제 곁에 있다고 믿어요. 단지 잠들어 있을 뿐이에요. 이철수의 어머니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김선희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한정우는 나쁜 사람이었어요. 저한테 폭력을 휘둘렀고 돈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 정당방위였어요. 재판장이 엄하게 말했습니다. 피고인, 이것은 최후 진술입니다. 변명이 아니라 반성의 말을 해야 합니다. 김선희는 재판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반성할 게 없어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방청석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저으며 김선희에게 앉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김선희는 남편 이철수를 살해하고 내연남 한정우를 살해했으며 두 시신을 유기하고 미성년자인 아들을 학대했습니다. 범행의 잔인성과 계획성 그리고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합니다. 피고인 김선희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정우의 어머니는 소리를 질렀고 이철수의 가족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김선희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판결을 들었습니다. 마치 자신과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말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 김선희는 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녀는 독방에 수감되었고 다른 재소자들과의 접촉이 최소화되었습니다. 교도관들의 보고에 따르면 그녀는 독방에서도 평온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가끔 혼자 중얼거리는 것이 들렸는데 곧 남편이 깨어날 거야 라는 말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한편 민수는 아동보호시설에 맡겨졌습니다. 처음 몇 달은 악몽에 시달리며 힘들어했지만 전문 상담사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민수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가 그리는 그림에는 빨간 원이 아니라 햇살과 나무 그리고 웃는 아이들이 등장했습니다. 강영사는 가끔 민수를 찾아갔습니다. 아이는 처음엔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강영사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강영사에게 물었습니다. 형사님, 저는 나중에 어떻게 살아야 해요? 강영사는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앞으로 네가 만들어갈 미래가 더 중요하단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이제 희망의 빛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김준호는 재판 후 심리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10년간 짊어진 죄책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그는 동생 민수의 법적 후견인이 되었고 민수가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민수야, 형이 미안해. 그때 형이 더 용기가 있었다면. 김준호가 민수를 만나러 갔을 때 한 말이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형. 형도 무서웠을 거예요. 이제 우리 둘이서 잘 살아요. 두 형제는 포옹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 다시 가족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201호 빌라는 철거되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물건은 폐기 처분되었고 붉은 고무통은 증거물로 보관된 후 최종적으로 소각되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고 아무도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민수와 김준호 그리고 강영사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사건이 종결된 지 1년 후 강 형사는 다시 한번 민수를 찾아갔습니다. 아이는 많이 건강해져 있었습니다. 체중도 늘었고 얼굴에는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민수는 강 형사에게 그림 한 장을 건넸습니다. 그림 속에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작은 아이였고 하나는 큰 어른이었습니다. 이게 뭐니? 이건 형사님이란 저예요. 형사님이 저를 구해주셨잖아요. 강 형사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는 민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민수야, 넌 이제 자유야. 과거에 갇혀있지 마. 네 앞에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해가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민수에게 붉은 고무통은 과거의 악몽일 뿐입니다. 앞으로 그는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비록 깊은 상처가 남았지만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도 함께 얻었습니다. 김선희는 지금도 교도소에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주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평생 그렇게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피해자들은 이제 각자의 방식으로 치유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것이 붉은 고무통 사건의 끝이자 생존자들의 새로운 시작입니다.